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호남대학교 대학원 자연과학과의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이번 주 고급 연구 방법 및 통계에 관한 주제는 통계적 기초 및 이해 방법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잠시만요. 네,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고요. 자, 모집단에서 어떻게 하면 표본을 잘 추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학습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모집단을 다 조사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일정량의 표본을 조사해서 연구에서의 그 표본, 이른바 연구에서의 대상이 실제 모집단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자, 이를 우리가 바로 추론적인 근거에 기반한 연구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뭘까요? 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가 조사한 그런 연구 대상의 통계량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 통계량을 기반으로 모집단, 전체 집단을 추측하는 것이 바로 연구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표본에서 구한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값을 유추하는 것을 우리는 추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연구들은 바로 이른바 추론 통계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컨대 제가 만약에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모든 치매 환자들을 다 조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표본 1000명을 제가 모집해서 이들에 대한 이름대기 특성을 제가 연구하였다면 이 1000명에 대한 이름대기 특성이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치매 환자, 치매 인구의 이름대기 특성이 어떻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자, 결국은 지난 시간에 그래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은 바로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잘 추출하는 방법을 여러 차례 제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다른 배웠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임의 추출이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야 제가 제 연구에서의 그 표집된 집단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어야 제 연구 결과를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집단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랜덤 샘플링, 이른바 임의 추출입니다. 자, 아무리 잘 설계된 실험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절차가 무시됐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는 아무리 통계 분석을 잘한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연구자분들이요, 이제 그 연구 설계 단계를 탄탄히 하지 못하고 이미 산출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통계 검증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연구 설계 단계부터 객관적인 절차에 입각해서 이런 임의 추출 같은 걸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셨다시피 모집단을 임의 추출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표본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해서 다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이와 같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가 실제 모집단과 편향된 표본이 아닌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느냐?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우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험이라면 실험 설계법에 따라서 아주 객관적이고 타당한 실험 설계를 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조드렸고요. 만약 조사 연구라면
역시 이 또한 표본 조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철저한 표본 설계에 입각한 표본 조사를 해라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실험도 아주 객관적인 실험 설계법이 있어야 되고요. 자, 조사도 아주 객관적인 표본 조사론에 입각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각각 이러한 조사론에 대해서 학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또 배우셨던 유의확률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네, 유의확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다시 복습 차원에서 보시면 귀무가설, 귀무가설이라는 건 연구가설에 반대되는 대립 가설이었습니다. 자, 귀무라는 게 0으로 없는 존재로 돌아간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귀무가설이 사실인 경우에 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변동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얻을 확률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자, 귀무가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의 확률이라는 건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얻을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의 확률 0.05 수준에서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0.05를 퍼센트로 환산하자면 5%가 될 겁니다. 0.05니까 100분의 5니까 5%잖아요. 자, 그러면 유의 확률이라는 뜻은 0.05보다 작은 경우라는 건 5% 이내에서 귀무가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되겠죠. 즉 100번 중에 5번 정도는 100번 중에 5번 정도가 귀무가설이 참이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100번 중에 95번 정도는 제가 한 결과와 같은 좋을 것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유의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일종의 확률이죠. 추론에 입각하는 확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를 좀 사전적으로 정의한다면 귀무가설이 참일 때 실제로 주어진 자료로부터 계산된 검정 통계량보다 더 극단적인 값을 얻을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좀 정의가 어렵더라도 이를 한마디로 줄이자면 값이 작을수록 귀무가설에 반대되는 강한 증거를 가진다. 자,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자, 값이 작을수록 귀무가설에 반대되는 강한 증거를 가지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나요? 연구자의 마음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0.05보다 작을수록 귀무가설에 반대되니까 이게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게 되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연구에 따라서는 0.05가 아니라 0.01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0.001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05든 0.01이든 0.001이든 어쨌든 우리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최소한 0.05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게 이 유의 확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설 검정이라는 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가설 검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과정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가설을 설정합니다. 자, 우리가 가설을 설정할 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우리 또 특히 학생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연구 가설만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호기심이 많죠. 예를 들면 자, 흡연은 후두 질환의 원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연구 가설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연구라는 거는 연구 가설을 채택하기 위해서 그와 반대되는 가설인 귀무 가설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회 현상에서 궁금한 것이 생기더라도 연구 가설 외에 귀무 가설을 항상 같이 설정하는 그런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대립 가설과 귀무 가설을 먼저 설정해 줍니다. 이게 첫 번째 가설 검정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새로운 치료법, 내가 개발한 치료법이 기존 치료법보다 우수하다. 자, 이러한 대립 가설을 세운다면 자, 귀무 가설은 뭘까요? 반대되는 귀무 가설은 새로운 치료법은 기존 치료법하고 동일하다. 기존하고 동일하다라는 게 이게 바로 귀무 가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두 번째는요, 표본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 그리고 이 표본 자료를 수립한 자료를 가지고 검정에 필요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줍니다. 자, 예컨대요, 두 집단의 모평균의 차이를 검정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두 집단의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각각 계산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적절한 통계량. 자, 우리가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정할 때 만약에 종속 변수가 연속형이라면 우리는 t 검증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t 분포에 입각한 t 검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요. 우리가 계산할 p-밸류를 계산해 주게 되는 거죠. 네,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p-밸류를 계산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은 뭐냐 하면 유의 수준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 유의 수준. 자, 이때 설정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05로 설정하셔도 되고요. 0.01로 설정하셔도 되고 0.001로 설정하셔도 되는 거죠. 자, 통상적으로는 0.05보다 작아야 유의하다라고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각력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이를 판단해 줍니다. 자, 기각력이란 무엇이냐? 귀무과설을 기각하는 영역을 우리는 기각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0.05보다 이것이 작다면 귀무가설이 기각되니까 다시 얘기하면 대립가설, 이른바 연구가설이 채택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후두질환에 걸릴 가능성에 대한 유의 수준이 0.03이었다면 0.05보다 작으니까요.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흡연은 후두질환의 원인이 된다라는 대립가설이 채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가설 검정은 결국 이 네 가지의 단계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변수의 종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혼란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독립변수라 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변수, 설명할 수 있는 변수, 즉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향을 주는 변수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인과관계에서는 이게 원인이 되는 변수가 되겠죠? 자, 원인이 되는 변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후두질환의 위험이 높다. 자, 여기서 원인이 뭘까요? 흡연이죠. 흡연을 한다라는 게 원인이 되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독립변수가 흡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자, 실험에서는 보시면 실험자가 임의로 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통제가 가능한 변수라는 의미에서 예측 변수, 설명 변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의 종류에는 또 다른 게 무엇이 있느냐? 자, 종속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종속 변수는 최근에는 우리가 종속 변수라는 말보다는 반응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결과 변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가 원인이 되는 변수라면 이 종속 변수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결과가 되는 변수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또는 우리가 종속 변수라는 의미 안에는, 종속이라는 의미 안에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다. 또는 영향을 받는 변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예시를 드렸던 흡연을 하면 후두질환의 위험이 높다. 자, 여기서 결과는 뭐가 될까요? 종속 변수. 결과는 후두질환이 높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자, 절대 잊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런 용어들이. 용어에 대해서는 잘 정립해 두시는 게 이러한 연구 설계를 잘 공부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또 다른 것들은 혼란 변수 또는 confound factor, confound variable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험 연구에 대한 설계만을 공부하신 분들은 혼란 변수라는 개념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굉장히 낯선 용어이고요.
이거 실험 연구에서 안 배웠던 건데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제가 한번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찰 연구에서 독립 변수와 관련이 있고, 자,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다. 네. 자, 독립 변수 여기 x라는 변수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y라는 변수가 있죠. 자, x는 y의 원인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때 이 x와 관련이 있는 변수예요. x와 관련이 있는 이 z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이 z의 변수인데 이 z가 결국은 종속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관련이 있으니까. 자, 이 z를 우리가 혼란 변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전에 1900년도 초반에 어떤 아주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었냐면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이 네,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연구가 한번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시에 이 연구가 발표된 이후에 수많은 지적하는 연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자, 이 연구에서는 커피를 많이 마시느냐, 커피를 마시지 않느냐를 가지고요. 네, 예, 결과 변수죠. 종속 변수. 암에 미치는 이 영향 두 개만 살펴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메커니즘상 보시면 커피가 암을 유발하는 유독 물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자, 커피를 많이 마셨던 사람이 실은 흡연도 많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면 흡연자들이 흡연할 때 커피도 많이 마시면서 흡연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이 암에 영향을 미쳤던 게 커피가 아니라 예, 숨은 또 다른 팩터인 바로 담배였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배라고 하는 혼란 변수, 이 경우 이걸 혼란 변수라고 합니다. 이 담배라고 하는 혼란 변수를 우리가 통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예, 커피와 암과의 관계만을 살펴본다면 결국은 정확한 관계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이 흡연과도 관련이 있는 커피와도 관련이 있는 이 담배라는 제3의 변수, 이 미지의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혼란 변수라고 하고요. 자, 이 혼란 변수를 연구해서 잘 통제해야 진정한 연관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찰 연구를 잘 하시려면 이 혼란 변수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변수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변수를 정의할 수 있는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흡연을 많이 할수록 후두 양선 점막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 자, 이러한 가설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흡연을 많이 할수록 후두 양선 점막 질환이 많이 발생하더라. 자, 여기서 독립 변수는 뭘까요? 예, 독립 변수는 흡연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네, 원인이 되는 변수니까요. 자, 여기서 결과 변수는 즉 종속 변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후두 양성 점막 질환이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변수를 정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자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그 연구를 이제 통계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지난 시간까지 잘 수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인가예요. 자, 그래서 자료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료의 속성을 구분할 줄 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거. 이 3박자가 잘 맞으면 우리가 아주 좋은 연구 결과를 예, 잘 도출해냈다라고 우리가 자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처음으로 우리는 자료의 속성, 데이터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범주형이라는 데이터가 나눠지고요. 자, 범주형을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남자, 여자, 성별, 10대, 20대, 30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범위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범주라고 하면 여러분들 범위라고 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범위, 레인지, 범위.
또 다른 속성의 데이터는 연속형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continuous data라고 합니다. 자, 예컨대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거 있죠? 예컨대 나이라든지요. 자, 나이라든지 몸무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 연속형. 자, 연속형은 결국은 뭘까요? 셀 수 있는 자료를 연속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수량을 셀 수 있는 그러한 자료,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료 속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우리가 범주형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실은요, 그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범주로 구분한 자료를 크게 보면 질적 자료라고 합니다. 질적 자료. 예. 자, 질적 자료라고 합니다. 자, 질적 자료는 무엇이냐? 특성에 따라서 범주로 구분하여 측정된 자료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자료들은 어떻습니까? 연산이 불가능하죠? 자, 연산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뭘까요?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별, 이런 거 뺄 수 있나요? 뺄 수 없죠. 연산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범주에 따라서 구분한 거죠. 혈액형 셀 수 있습니까? 혈액형을 빼거나 더할 수 있나요? 더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러한 질적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먼저 명목형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자, 노미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구분만을 위한 자료를 우리는 명목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료들을 명목형이라고 얘기하느냐? 구분만을 한 자료. 자, 예를 들면 성별. 자, 성별은 남자, 여자로 구분만 하죠. 네, 여기는 어떠한 순서 의미도 없습니다. 뭐가 더 높다, 낮다가 없다라는 거죠. 뭐, 남자가 더 높고 여자가 더 낮고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구분만을 위한 자료죠. 혈액형 한번 보십시오. 혈액형은 대표적인 명목형 자료입니다. 자, A, B형, A, B형, O형. 이러한 혈액형에는 순서도 없고요. 위계도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구분하는 자료죠. 여러분들은 뭐 혈액형 A형이 뭐 나쁘고 뭐 O형이 뭐 혈액형이 좋고 이렇게 뭐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순서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질병 발생 여부. 예, 질병이 발생했다. 네, 아니요. 이런 응답들은 명목형이 되겠습니다. 자, 구분을 위한 자료인 거죠. 자, 반면에 서열형, 순위형 자료도 있습니다. 자, ordinal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서열이나 순위형 자료는 구분뿐만이 아니라 순서적인 의미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순서적인 의미가 있다는 건 높고 낮음을 우리가 세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알린다기보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성적. 우리가 대표적인 게 그 대학교 성적 같은 거잖아요. 대학교 성적은 우리가 A 학점, B 학점, 뭐 C 학점, D 학점, F 학점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자, B 학점은 A 학점보다 더 낮고요. C 학점은 B 학점보다 점수가 더 낮죠. 자, 이런 경우는 순서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서열형 데이터, 순위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수준 어떻습니까? 자, 상중하로 나눈다면 경제 수준도 이것도 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암의 진행 정도 어떨까요? 예, 암의 진행 정도도 암 1기, 2기, 3기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 순서가 있는 겁니다. 암이 얼만큼 진행되었느냐를 갖고 나누는 거죠. 교육 수준도 대표적인 서열형 자료, 순위형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중졸 이하에 비해서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이런 것들은 순서가 있잖아요. 네, 어떠한 순서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치료 효과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치료 효과도 순서형 자료입니다. 자, 전혀 효과 없음부터 조금 있음, 매우 효과 있음. 자, 이런 것들은 일종의 순서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호도. 우리가 사실은 많은 검사 도구들을 보시면 리커드 척도라는 걸 사용합니다. 리커드 척도. 자, 뭐 예를 들면 뭐 음성 평가에 보시면 GR바스, 구라바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관적 평가예요. 자, 이런 것들 보면 0, 1, 2, 3으로 우리가 점수를 매기는데 이런 것들은 순위를 가지고 있죠. 네, 문제가 전혀 없으면 0이고 네, 음성 문제 심각도에 따라서 0, 1, 2, 3으로 이렇게 3까지 매기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서열형, 순위형 자료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종합하면 우리가 질적 자료에는 단순한 구분만을 위한 명목형 자료와 순서적 의미도 같이 함께 갖고 있는 서열 또는 순위형 자료가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